일어나세요. 빅토리아 시대의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19세기의 전형적인 런던 사람인 다프네를 소개합니다. 그녀와 남편 존은 평범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21세기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일찍 결혼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22세 이전에 일찍 결혼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춥지 않았다면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다프네와 존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서 석탄 벽난로와 철제 격자가 있는 빅토리아 스타일 중앙난방이 없었어요. 그것을 가진 부유한 계층조차도 벽난로를 잘 켜지 않았어요. 그런 난방은 상당히 비쌌거든요. 그래서 다프네와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꽁꽁 얼어붙지 않게 보호해준 유일한 건 낡은 양탄자예요. 네, 맨발로 바닥을 밟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실내 환기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빅토리아 시대의 모든 집은 공기가 꽤 탁했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모든 고약한 냄새가 밖으로 나가도록 밤새 창문을 열어두라고 권했습니다. 다프네는 보통 혼자 일어나고 남편은 공장 노동자여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노커 어퍼의 서비스를 이용해요. 이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거리를 돌아다니며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시계를 대신한 매우 경제적인 대안이죠. 매일 아침 입식 임시 샤워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해 다프네가 필요한 것은 그릇, 개수통, 천조각 그리고 비누예요. 아침 일과를 덜 스트레스 받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뜨거운 물 한 주전자입니다. 또한 빅토리아 시대의 비누는 차가운 물에서는 거품이 나지 않았어요. 더 쉽고 춥지 않기 위한 요령은 몸을 한 번에 한 부분씩 씻는 거예요. 미용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네일 살롱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령 있었다고 해도 노동자 계층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을 리가 없어요. 장밋빛 분홍색 손톱과 부드러운 피부는 게으름의 상징으로 전혀 좋은 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빅토리아 시대의 귀족 여성들은 손톱에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룩이나 울퉁불퉁한 선이 없어야 하고 손톱은 타원형이어야 하며 손톱 색깔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귀족 여성들은 잡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손에 레몬을 사용하는 반면 다프네와 같은 노동자 계층 여성들은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돼지기름을 사용했어요. 다프네와 다른 많은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은 집에서 일했어요. 아니요, 매일 여러 차례 줌콜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바느질을 잘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잠옷을 입은 채 집에서 일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 달리 존은 공장에서 16시간 교대 근무를 하는데 빅토리아 시대에는 일반적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변호사였다면 일을 덜 했을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요. 상류층 신사들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곤 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택시를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존은 매일 6km를 걸어서 출퇴근해야 했어요. 택시 대신에 말이 끄는 마차들이 있었지만 서스펜션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었고 좌석이 좁고 불편했습니다. 말이 끄는 옴니버스도 있었지만 말이 갑자기 멈추면 승객들이 쉽게 도로로 내던져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존처럼 아침을 거르거나 가기 전에 급하게 무언가를 집어들고 집을 나서시나요? 그렇다면 빅토리아 시대의 노동자들과 공통점이 있네요. 그들의 아침 식사는 종종 일하는 곳이 얼마나 먼가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 걷기 쉬운 거리라면 가족과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침 식사는 꽤 빨랐고 변변치 않았어요. 전형적인 노동자 계층의 빅토리아식 아침 식사에 대한 퀴즈를 낼게요. A. 스무디를 곁들인 아보카도 토스트. B. 크루아상과 카푸치노. C. 빵과 거품이 나는 보리로 만든 음료. 네, 빵 아니면 죽이었고 지역에 따라 맥주로 알려진 보리 음료는 힘든 하루를 견디기 위한 필수적인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보너스로 요리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패스트푸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를 선호했고 게다가 커피와 코코아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길에 존에게 마차에서 물이 튀었어요. 그냥 가서 갈아입어야지. 꽃향기 섬유 유연제 냄새가 나는 깨끗한 셔츠를 입어야지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농담이에요. 꽃향기 유연제 같은 건 없었어요. 아내 다프네 또한 세탁기나 유연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빨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빨래를 싫어했던 주된 이유는 기본적인 절차가 3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분의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빨래를 시켰어요. 첫 번째 문제는 집에 뜨거운 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빨래를 위해 물을 데울 때마다 집에서 요리를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엌에 그럴 공간이 없었어요. 빨래는 까다로운 세탁 과정을 거치기 전에 항상 옷에 꿰매야 할 구멍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옷을 물에 담가뒀습니다. 토요일은 전형적으로 빨래를 담가두는 날이었어요. 이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진흙과 같은 일부 물질은 물에 쉽게 용해될 수 있었지만 다른 물질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얼룩 제거제는 세탁용 소다였어요. 월요일 아침 옷은 흠뻑 젖었고 세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깃처럼 때가 많은 곳에 비누를 사용하지만 비누는 꽤 비쌌어요. 그 다음에는 빨래통에 넣어 돌리고 짜고 말리기 위해 널었어요. 그러면 화요일에는 다시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절차는 면에 적용되며 양모의 경우는 더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코르셋 같은 섬세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꽉 끼는 코르셋은 빅토리아 시대에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꽉 끼는 코르셋을 정기적으로 입어야만 날씬한 허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여성들은 그것을 패션으로 입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의사들은 코르셋이 건강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고 내부 장기를 올바른 위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다프네는 코르셋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코르셋을 만들 수 있어요. 빅토리아 시대의 옷의 색깔은 때때로 세탁에 의존했습니다. 중요한 건 흰 옷은 밝은 색의 옷보다 더 잘 끓이고 표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필요하면 쉽게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흰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진한 색깔을 입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연한 버전의 빨간색인 분홍색은 강하고 남성적인 색조로 여겨졌고 남자아이들의 색깔이었습니다. 소녀들은 대신 파란색을 선호했어요. 1940년대쯤에 상황이 바뀌었고 분홍색은 소녀들과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프네는 종종 분홍색과 파란색 옷을 만들고 다른 재봉사들처럼 일주일에 약 10실링을 벌었어요. 이 돈으로 다프네는 6실링의 일주일 임대료를 쉽게 지불할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음식이나 필요한 것에 쓸 수 있었어요. 1실링이면 일주일 동안 충분한 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빵 5덩어리도 1실링, 즉 12펜스 정도였어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은 1실링이면 약 8kg의 채소를 살 수 있었습니다. 석탄 한 포대도 약 1실링 정도였어요. 이제 왜 다프네와 조니 벽난로가 없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돈을 태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1실링이면 새 옷을 살 수 있었는데 옷이 마차 때문에 물이 튀긴 후에 격렬한 세탁 과정을 견디지 못했을 경우에 말이죠.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볼게요. 화장실은 어땠을까요? 영국 최초의 공중화장실은 1851년에 등장했고 그 해에 만국박람회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화장실에는 보통 S자형 파이프가 있었어요. 그 목적은 냄새를 방지하는 것이었는데 나쁜 냄새가 코에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건강에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치품이었죠. 일반 주택과 시골집의 시설은 그렇게 편리하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다프네는 어떤 종류의 화장실을 갖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당연히 TV도 없었고 심지어 빛도 없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자마자 깨어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사실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촛불과 램프용 기름은 싸지 않았습니다. 다프네는 오후에 또 하나의 드레스를 마쳤기 때문에 초를 태울 필요가 없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직무를 즐길 수 있지만 튜더 시대에는 일종의 직물 계층이 있었어요.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실크로 만든 고급 옷을 입을 수 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크는 왕실 구성원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기사들은 벨벳을 입을 수 있었어요. 또 서민들은 색을 아주 조심히 입어야 했어요. 예를 들어 보라색을 입는 건 금지됐어요. 오늘날에 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15세기와 16세기 영국에서 잘못된 색과 직물 선택으로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장이 아니라 옷이 너무 비싸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했어요. 옷 몇 벌을 살 여유가 있다는 건 여러 직업을 갖는다는 걸 의미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어떻게 입는지에 대해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서민들에게는 옷은 주로 혹독한 기후 조건을 견디는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가끔 옷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겪기도 했었는데 그건 서민들에게 금지된 색이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치아에 관해서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진주처럼 흰 치아에 비해 트렌드가 꽤 이상했어요. 많은 출처에서 검은 치아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패셔너블했었다고 주장해요. 튜더 영국 귀족들은 터무니없는 양의 설탕을 먹어댔어요. 그 당시 설탕은 카리브해의 영국령과 같은 먼 나라들로부터 수입되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 가능했었죠. 그 좌표는 까다로워서 영국의 설탕은 결국 아주 비싼 가격표를 달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설탕을 더 많이 섭취할수록 치아는 더 검어졌죠. 그래서 검은 이빨은 오늘날 디자이너 가방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생활 방식의 화려한 특징으로 보여졌어요. 하지만 16세기에서도 일종의 치아 위생이 있었어요. 우선 음식 조각을 제거하기 위한 이쑤시개가 있었어요. 또 서민들은 이를 닦기 위해 검댕으로 만든 임시 가루를 사용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양초의 깨끗한 그을음이었어요. 사람들은 깨끗하고 윤이 나는 표면에 촛불을 들고 그걸 모았죠. 거울은 그을음 수집의 좋은 도구였습니다. 일단 모아지면 양초 그을음을 치아에 문질렀어요. 그게 진짜로 플라그를 제거하고 입에서 나는 냄새를 약간 없애줬어요. 더 깊은 클렌징을 원하는 사람들은 분필과 소금을 치아에 문지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개인 위생에 있어서는 몸을 씻는 건 야만적이고 심지어 건강에 나쁜 걸로 여겨졌어요. 그 당시 많은 의사들은 물이 모공을 통해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대로 된 샤워 대신 린넨을 문지르는 걸 선택했어요. 그때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린넨천만 있으면 됐죠. 샤워젤, 바디 모이스처라이저도 없이 그저 격렬하게 문질렀어요. 농담하기 딱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껴둘게요. 물도 마시기에는 나쁜 걸로 여겨졌었어요. 사실 그건 부분적으로 사실이었습니다. 대도시의 물은 실제로 오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걸 마시지 않았죠. 대신 가난한 사람들은 몸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에일이나 발효된 꿀로 만든 벌꿀 술을 마셨어요. 반면 부자들은 와인을 선택했고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주요 식사가 되는데 이 개념은 튜더 시대에 처음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아침 식사는 거르고 저녁 식사를 기다리라는 충고를 받았어요. 튜더 시대의 저녁 식사는 오후 8시에 먹는 게 아니었어요. 많은 가정에서 아침 10시경에 저녁을 먹었어요. 1530년대 중반까지 저녁 식사는 점점 늦은 시간으로 미뤄졌는데 그건 기후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생산적으로 살기 위해 사람들은 위에 연료가 필요했어요. 이렇게 튜더 스타일의 조반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식사는 6시쯤에 시작할 거예요. 16세기 이후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사실 빵, 달걀 후라이, 베이컨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아침 식사거든요. 디너라고 불리는 그날의 주요 식사는 다소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유행했던 시간은 오전 11시였어요. 음식 같은 경우 빵이 또 중심 요리였죠. 다양한 종류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에 따라 땅은 단품으로 먹거나 다른 음식과 곁들여져서 나왔어요. 그럼에도 그 당시의 빵은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것과는 꽤 달랐어요. 현대 세계에서 먹는 것과 가장 가까웠던 게 맨치트 빵이라고 불리는데 신선한 효모가 들어간 순백색의 밀빵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래된 기록들에 의하면 껍질은 더 바삭했고 맛은 더 크리미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저녁 시간에 가벼운 끼니를 챙겨 먹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앉을 때 우리는 개인 접시와 1인분의 양을 기대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먹는 게 좀 더 공동체적이었습니다. 또 전체적인 식사 과정에서 식기류와 그릇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민들을 포함해서 거의 아무도 먹는데 포크를 쓰지 않았죠.
사람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가져온 칼, 숟가락, 그리고 심지어 손가락으로도 완벽하게 식사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 손은 좀 부담스럽네요. 손소독제나 물티슈를 썼기를 바래요. 농담이에요. 사실은 먹기 전에 손을 씻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튜더 시대의 영국에서 저녁을 먹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기 여러분이 놀라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에요. 자기 식기류를 챙겨온다. 이건 앞서 얘기했었죠? 여러분은 메스라고 불리는 여러분의 몫을 약 3명에서 5명의 다른 사람들과 나눠 먹어요. 걱정 마세요. 음식이 한 입 크기라서 까나페와 거의 같아요. 여러분은 메스에서 음식을 집어 입에 직접 넣어야 해요. 목이 마르면 다시 다른 사람들과 컵을 나눠 쓸 준비를 하세요. 한 모금 마시기 전에 입술을 닦는 예법이 있어요. 디저트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치즈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그들은 모든 식사에서 최고의 마무리는 치즈라고 여겼어요. 디저트의 경우 대부분 부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설탕은 비쌌던 거요. 가난한 사람들은 디저트로 진저브레드와 꿀을 먹었고 가끔 시럽에 과일청을 담갔어요. 메인 메뉴로 가볼게요. 계절을 많이 타기 때문에 겨울에는 채소를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국적인 과일도 야채도 없어요. 사과, 배, 양배추, 파스닙, 그리고 아마 자두는 튜더 시대 사람들이 꿈꿀 수 있는 최대의 것이었어요. 튜더 시대 후기에 토마토와 감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식탁 위에서 봤다면 그 집은 부유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오래된 건축물이 오늘날에는 웅장해 보여도 사람들은 우리처럼 튜더 건축물을 즐기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놀라운 건축물은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진흙이 사방에 가득했거든요. 신발 닦는 건 불가피했고 그래서 현관문에는 흙을 없애고 과도한 물기를 흡수하기 위한 골프 매트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양탄자가 주로 테이블을 덮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부유한 가정들은 직조된 골프 매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초 안에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책을 볼 수 있죠. 심지어 국립도서관 전체를 다운받아 배낭에 넣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나저나 최초의 태블릿은 튜더 시대에 발명되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또 시시한 농담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튜더 시대의 영국에서는 책이 엄청나게 부족했고 학생들은 혼북을 읽었어요. 혼북은 투명한 솥불로 덮어 판에 쓰여진 걸 보호하는 나무 판자예요. 이런 식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튜더 스타일의 태블릿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었죠. 태블릿 같아 보이지만 소책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옛날 화장이 피부에 안전하지 않았다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하지만 튜더 시대의 영국 화장은 자연에서 가져왔어요. 배우들과 귀족 여성들이 주로 그걸 썼었죠. 분필과 가루, 쥐뼈를 포함했기 때문에 천연이었던 거죠. 그리고 납도 잊으면 안 돼요. 맞아요. 천연이라고 안전하단 뜻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잘 때 어느 쪽으로 누우세요? 왼쪽으로 눕는다면 튜더 시대의 의사들이 안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자는 게 건강한 걸로 여겨졌거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도넛 크기의 무거운 팔찌, 거대한 귀걸이, 목걸이를 착용했고 목깃은 반짝이는 구슬과 돌로 장식했어요. 너무 무거워서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또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가발도 발명했어요. 아마도 매일 아침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게 너무 귀찮았나 봐요. 이해해요. 그냥 삭발한 머리에 가발을 쓰고 제 시간에 출근하는 거죠. 어떤 가발에는 보석도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의 이집트 옷은 리넨으로 만들어졌어요. 더운 곳이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옷은 수수하게 입었지만 보석 장식은 남달랐어요. 부유하든 아니든 큰 목걸이는 필수였죠. 시선을 확실하게 끌 수 있는 건 금이었지만 값싼 금속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집트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 머리에 이상한 모양의 원뿔이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헤드콘은 왁스와 오일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용도는 잠깐, 제가 이걸 제대로 읽고 있는 거 맞나요? 체온으로 녹여서 달콤한 향이 나는 기름이 사방에 퍼지도록 하는 거였어요. 미끌미끌했겠네요.
클레오파트라에게는 트레이드 마크인 눈 화장법이 있었는데 이집트인들이 아마 마스카라를 발명한 최초의 사람들일 거예요. 꿀, 검댕이, 물 그리고 악어 똥을 섞어 만들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혼합물을 속눈썹과 눈썹에 발랐죠. 냄새는 별로 안 좋았겠지만 적어도 과거 사람들이 사용했던 독성 납 아이라이너보다는 안전했어요. 천연 재료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웃 이집트로부터 영향을 받긴 했지만 울로 만든 옷을 입기도 했어요. 좀 더웠을 거예요. 옷은 색깔이 다양하지 않았고 대부분 흰색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싶으면 직접 염색을 해야 했어요. 곤충을 사용해서요. 이건 꼭 과거에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화려한 색깔의 사탕을 먹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색소의 일부는 딱정벌레에서 얻었을 수도 있어요. 립스틱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고대 그리스인이었다면 면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면 티셔츠를 입고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는 분, 고대 그리스 귀족이 된 기분이 드나요? 아마 여러분은 한 번도 신지 않은 신발이 몇 켤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 신발은 특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맨발이었어요. 이집트에서처럼 그리스에서도 가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가발은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졌어요. 훨씬 나중에 중세시대 사람들은 가발에 가루를 뿌려서 라벤더나 오렌지 향이 나게 했어요. 그 시절에는 비누가 흔한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가발에 가루를 뿌리는 게 도움이 됐어요. 고대 로마의 옷은 그리스에서 입던 옷과 꽤 비슷했습니다. 두 가지 옷 종류가 있었어요. 토가와 튜닉이었죠. 튜닉은 모든 사람들이 입었지만 오직 로마의 귀족들만 튜닉 위에 토가를 입을 수 있었어요. 토가는 매우 넓고 길이가 5.5m에 달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착용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을 수 없었겠네요. 설거지를 자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불리오 소매가 달린 드레스를 좋아했을 거예요. 수세기 전 자신의 높은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긴 소매의 옷을 입었습니다. 12cm가 넘는 여분의 소매가 달린 옷을 입고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록 이런 소매가 움직임을 많이 제한했지만 중세 프랑스에서 매우 큰 유행이었어요. 수백 년 전 많은 유럽 남성들은 우스꽝스러운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은 매우 길고 뾰족한 끝이 달린 특징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신발 끝이 더 길었어요. 하지만 신발이 너무 길어지자 처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끼나 심지어 말털 같은 물건을 채워 넣었어요. 마치 거대한 새부리처럼 보였죠. 그 당시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눈썹을 미는 거였죠. 이마를 드러내는 것이 유행이었고 이마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영국에도 패션 트렌드가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완벽하게 하얗고 빛나는 미소를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지만 영국의 튜더 시대에는 여성들이 부유해 보이기 위해 일부러 이를 검게 칠하곤 했습니다. 설탕은 구하기 어려웠고 부유한 사람들만이 설탕을 살 수 있었어요. 부유할수록 설탕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치아가 더 검게 변한다고 믿었죠. 만약 이미 가짜 검은 치아를 자랑하고 있고 튜더 시대를 뒤흔들고 싶다면 이 스타일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16세기에 남성과 여성 모두 소매를 솜, 양모, 톱밥 등으로 채웠어요. 기본적으로 굿이 가짜 근육 셔츠라고 할 수 있죠. 할로윈에 슈퍼맨 의상으로 입으려고 만든 옷처럼 말이에요. 소매를 많이 채울수록 더 강해 보였어요. 어떤 남성들은 더 근육질처럼 보이기 위해 종아리 부위, 심지어 배까지 채웠어요. 이제 모든 것이 탄탄해 보이도록 금속 코르셋으로 지지된 목 주변에 러프를 더하기만 하면 돼요. 짜잔! 진정한 튜더 시대 사람이 됐어요. 16세기에 베니스에 살았다면 초핀을 장만해야 할 거예요. 이 불편해 보이는 신발은 진흙 속을 걷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기를 얻게 된 진짜 이유는 500년 전 베네치아의 인스타그램 때문이었어요. 그 신발은 키를 더 커 보이게 했고 키가 클수록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졌거든요. 그 시대의 패셔니스타들은 그 신발을 신고 초상화를 그리곤 했어요. 친구들을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마카로니는 그저 파스타의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류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패션 스타일이었어요. 마카로니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18세기 중반에 살아야 해요. 엄청나게 과장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이즈의 가발을 쓰고 그 위에 작은 모자와 깃털이 있어야 해요. 밝은 색의 스타킹을 신으세요. 가급적이면 줄무늬가 좋아요. 바지는 꽉 끼일수록 더 좋아요. 레깅스가 제일 좋겠지만 당시에는 라이크라가 없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팡이로 마무리하세요. 깜빡할 뻔했네요. 앞으로 수십 년, 아니 몇 세기 동안 놀림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 정도면 패션 테러리스트 아닌가요? 19세기에도 기이한 유행은 계속됐습니다. 지나치게 큰 러플 드레스가 뜨거운 인기였어요. 이런 드레스가 뜨거웠던 또 하나의 이유는 불이 잘 붙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테스트 결과 그런 종류의 드레스는 1분 안에 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무섭네요. 양말은 아닐린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름이 왠지 몸에 안 좋을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수은도 사용됐어요. 모자는 모피로 만들어졌는데 모자 제작자들은 모피를 붙여 펠트를 만들기 위해 수은을 사용했어요. 그걸 착용한 사람들은 유독가스를 흡입했죠.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독성 성분이 있었는데 그건 비소였어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녹색 옷은 많은 양의 독성 염료를 사용한 긴 화학 처리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초록색 드레스는 매우 비쌌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사람이 비소에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스타일을 완성하기 위해 스타일리스트들이 그 시대에 가장 유행하던 밤색으로 머리를 염색하라고 추천했어요. 황사는 가장 효과가 좋아서 아무리 까만 머리라도 밝은 색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이런 독성분을 온몸에 사용했어요. 일부러요.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들은 앉거나 걷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무거운 크리놀린을 입었는데 그건 드레스를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철창이었고 말털이 박힌 금속 코르셋을 입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남자들도 그에 못지 않았어요. 풀을 먹여서 구부러지지 않는 칼날을 셔츠에 꽂았고 그런 셔츠를 입은 채로 실수로 잠이라도 들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었어요. 이제 19세기 미국이에요. 사람들은 화장품에 비소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조업체들은 그들의 제품이 얼굴의 결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장담하면서 비소를 웨이퍼에 추가했어요. 첨가한 비소의 양은 피부를 맑게 하고 창백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채소와 과일도 몸을 해치지 않고 똑같은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방사능 크림은 20세기 초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라듐이 풍부한 이 제품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없애주고 사용하는 사람이 적어도 20년은 젊어 보이도록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방사능으로 인해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20세기 초 최악의 패션 트렌드는 호블 스커트일 거예요. 두 다리를 서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밑이 좁은 치마였어요. 사람들은 이 치마가 다리를 가늘게 한다고 믿었어요. 또한 천을 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좋은 방법이었죠. 우와, 패션을 위해서 정말 별걸 다 했네요.